통풍이라는 것은 요산이 제일 중요하죠. 이 요산 아까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요산이라는 것이 관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조직에 침착돼서 생기는 그런 병이 통풍입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엄지발가락이나 이제 발 쪽에 많이 생기고 만성이 되면은 손이나 다른 조직들에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요산이 침착이 되면서 일단 1차적으로 주변에 염증들이 생기고 또 진행을 하면은 뼈가 녹아 들어가는 골밀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병들을 진단을 하고 감별을 하는데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많은 병들을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병들은 몇 개 되지 않았는데요. 통풍은 그 중에서 비교적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병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한 3,000년 전이죠.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왕이 되는 발의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통풍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히포크라테스 BC 5세기 이 당시 이제 통풍이라는 얘기를 먼저 쓰기 시작했고 그런데 통풍이 요산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7세기가 되어서야 요산이라는 것이 통풍의 주범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서 19세기 정도 지나가서 통풍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감별하게 된 것은 또 한 1, 200년 지나서고요. 그래서 어쨌든 통풍은 상대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요산이 이런 녀석이죠. 요산이 겉으로 봤을 때는 하얗게 보이는데 평광현명이라고 해서 그 관절액을 보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요거보다 사실 더 이쁘거든요. 보면은 형광으로 파랗게 노랗게 빛나가지고 아주 보기에는 화려하고 이쁜데 이 녀석이 아주 심한 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되죠. 자, 통풍은 일단 증상을 보면 처음에 증상이 없이 요산이 올라가 있는 경우를 고요산 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 사이에 발이 붓고 아픈 증상 나타나는 경우를 급성 통풍 관절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아파서 통풍 발작이라는 용어도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성 통풍 관절염이 오면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도 있죠. 너무 아프니까. 그러다가 이런 것이 또 며칠 지나면은 가라앉죠. 약을 먹어서 가라앉기도 하고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또 시간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다가 만성으로 결절이 생기고 지속되는 그런 만성 통풍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통풍에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콩팥에 요로 결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요로 결석이 생기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통풍입니다. 그래서 요로 결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콩팥 돌증이라고 하는 결석은 고요산 혈증에서 관절 증상이 없을 때 생길 수도 있고 또 만성 통풍에 생길 수도 있고 통풍의 진행 과정 어디에서나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풍의 치료가 왜 중요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너무 아프죠. 이름 자체가 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 너무 아프니까 일단 아픈 것들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며칠 아프고 끝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게 반복하다 보면 관절이 변형이 일어나죠. 뼈가 녹아 들어가고 더 오래되면은 아까 관절이 살짝 뒤틀리는 모습들도 사진으로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관절 변형, 일단 변형이 오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나빠지지 않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콩팥에 요로 결석도 생기고 또 콩팥이 망가져서 이것 때문에 신부전, 만성 콩팥병이 발생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관절이 아프고 콩팥이 조금 나빠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더 나아가서는 협심증, 중풍,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런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계 질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은 꾸준히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 보면은 일단은 식생활이랑 생활 습관 변화가 아주 중요한 병이죠. 그래서 아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약물치료이고요. 또 합병증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내과 병들은 약물치료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통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약물치료가 제일 중요한데 다른 질환보다 상대적으로 식생활, 먹는 거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체중을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식생활 관리도 아주 중요한 병이 통풍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아무리 먹는다고 하더라도 매일 술 드시고 뭐 고기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비만 있고 그러면 약으로 조절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서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 변화를 말씀드리면 요산 상승의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우리 몸의 요산이 왜 올라갈까요? 자, 첫 번째는 요산의 원료가 되는 것을 많이 먹으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료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술이라든지 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뭐 고기라든지 그 동물 내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적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비만인데요. 많이 먹은 것들을 몸 안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만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 그래서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데 요산도 마찬가지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만 이렇게 체질량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한 25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한국인에 있어서는 대개 한 25 정도를 비만의 기준으로 삼는데요. 뚱뚱하지 않도록 체중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연관돼서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풍뿐만이 아니라 통풍과 동반되어 있는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술도 그렇지만 이런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같은 경우도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제 다음에 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그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는 이제 저지방 우유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비타민 C도 좀 도움된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약물 치료인데요. 사실 식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먹는 것은 우리가 또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술은 안 드실 수 있지만 고기 같은 거 안 먹을 수가 없고, 그 요산의 전구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피할 수 있지만 다른 음식들에도 조금씩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빼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영양실조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식생활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워낙에 그냥 술을 많이 드시고 매일 그냥 콜라 하루에 1리터씩 드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조절하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그냥 보통 평균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음식들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요산 수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 정도 떨어뜨리면은 비교적 성공한 거고요. 2, 3 이상 떨어뜨리기는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려면 약을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이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면 통풍의 단계에 따라서 다른 약을 씁니다. 급성 통풍, 관절염, 발작이 생겼을 때 쓰는 약들이 있고, 요산을 좀 낮추는 데 쓰는 약들이 있고, 또 꾸준하게 합병증을 조절하는 데 쓰는 약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약을 쓴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되게 통풍 그러면 아까 급성 통풍 관절염은 잠깐 며칠 엄청 아프죠. 아픈데 또 시간 지나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도 아플 때 한 3일, 5일 약 드시고 또 가라앉으니까 약을 끊고, 그러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또 생기면 약 먹고 끊고,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들도 잘 몰라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실 의사들도 이제 이쪽 통풍의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진료를 하시면 정확히 모르시니까 그냥 그렇게 약을 드리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요. 그렇게 치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통풍은 꾸준히 고혈압, 당뇨를 며칠 고혈압약 먹고
끊고 당뇨약 한 1, 2주 먹고 끊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거의 평생에 걸쳐서 드시는 것처럼 통풍 치료도 지속적으로 거의 평생에 걸쳐서 약을 드셔야만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전신적인 합병증 관리하는 것. 이게 이제 통풍의 약물 치료의 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성 통풍 관절염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쩔룩거리면서 손도 못 댈 정도로 아플 때를 얘기하는 거죠. 급성 통풍 치료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요산을 떨어뜨리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런 급성 통풍 관절염이 있을 때는 이 중에서도 근본적인 치료는 조금 유보하고 일단 중요한 게 너무 아픈 거니까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치료는 염증 가라앉혀 주는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염증이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에 요산 낮추는 약을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근데 일부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요산을 낮추는 약을 좀 같이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픈 것들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어떤 약을 쓰는가? 이 콜히친이라고 보통 뭐 상품명으로는 콜킨이라고 아마 처방받으실 때 많이 보셨을 텐데요. 통풍약으로 제일 유명한 약 중에 하나죠. 그 약들을 많이 쓰고, 물론 콜히친이라는 약은 통풍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병에도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풍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라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소염 진통제죠. 아주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있죠. 수십 가지 이상의 약들이 있고 이런 약들도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쓰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염증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물이고 보통 뭐 소론도, 메치론 이런 상품명으로 된 약들이 다 스테로이드에 해당하는 약들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증 조절을 위해서 쓰는 약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콜히친이라는 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통풍약 중에 하나이고요. 대개는 하루에 한 알 또는 아침 저녁을 한 알씩 해서 2알 정도 약을 드시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설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먹고 나서 배가 좀 살살 아프다든지 설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루 2알 드시던 분들은 한 알로 좀 줄이기도 하고 한 알 드시는 분들은 반 알로 줄이고 그래도 생기면은 뭐 이 약을 못 쓰고 이제 다른 약들을 써야 되는데요. 그 외에도 조금 구역질 난다든지 뭐 간혹 가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흔하진 않지만 가끔 있어서 약을 쓰면서 그런 부작용 없는지 저희가 피검사로 점검을 하고 약을 쓰게 됩니다. 또 콩팥이 안 좋은 분들, 콩팥이 안 좋으면은 요산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통풍이 잘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약 자체가 콩팥이 안 좋으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약을 좀 용량을 낮춰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보통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약들이죠. 뭐 통풍뿐만 아니라 보통 그냥 아프면 많이 쓰는 약들이죠. 그냥 손 팔다리가 아파서도 쓰고 감기에도 쓰고 몸살나도 쓰고 아주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이고요. 약들은 아주 많습니다. 수십 가지 약들이 있고 뭐 많이 쓰는 약인데 아주 또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도 좋은 약인데요. 이 약을 쓸 때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위궤양이 있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관절약 많이 먹으면 속 버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이 약이거든요. 소염 진통제. 그래서 많이 드시면은 위궤양, 속쓰림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런 속쓰림을 조금 감소시키는 그런 소염 진통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위궤양의 위험도는 올라가는 약들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두 번째인데요. 만성 콩팥병입니다. 아프다고 진통제를 많이 드시면 젊은 분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 65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장 기능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콩팥 나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나이 드는 것 때문에 기능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을 장복하시게 되면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처음엔 증상이 없거든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30 미만으로 떨어져야 증상이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증상도 없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염 진통제, 통풍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있어서도 꾸준히 그러니까 길게 드시는 거는 아주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인데요. 역설적으로 이 약을 오래 드시면 또 협심증이라든지 중풍,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다른 질환들, 이 심장, 뇌혈관 질환을 같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약을 드실 때 꼭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서 조심해서 약들을 쓰셔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이런 한 수십 가지 약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혈관계의 질환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 약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은 좀 상의를 하시면서 결정을 해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약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약이 이름이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아닌데 스테로이드처럼 염증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다. 이건 진짜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그만큼 염증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아주 좋은 약인데요. 근데 부작용은 엄청 많습니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랑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얼굴, 피부도 약해지고 백내장, 녹내장, 등등 골다공증, 하여튼 등등 수십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만 쓰는데요. 통풍에 쓸 때도 급성 통풍 관절염에서 다른 약으로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잠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 쓰는 것들은 대개 이제 부작용들이 없는데요.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잠깐 쓰더라도 특히 균 감염이 있을 때 부작용 중에 하나가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세균 감염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균 감염이 있을 때는 특히 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약 드시면은 혈당 조절이 확 안 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단기간 쓰더라도 조심을 해서 쓰는 약이고요. 어쨌든 이런 약들을 급성 통풍 관절염에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발작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치료인데요. 두 가지죠. 하나는 요산이 합성되는 것들을 억제하는 기전의 약이 있고, 또 하나는 요산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는 기전의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을 언제 사용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통풍이 한 번 생겼을 경우에는 잘 쓰지는 않고요. 그때는 염증 가라앉혀주는 치료만 쓰고 있는 경과를 보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다만 1년에 2번 이상 발작이 재발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만성적으로 재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나 봤더니 그냥 겉으로 봤을 때도 통풍 결절이 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써야죠. 눈으로 볼 정도로. 또는 엑스레이를 봤는데 뼈가 이미 손상이 됐다, 이거는 증상이랑 상관없이 벌써 만성적으로 오래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쓰셔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생기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콩팥에 돌이 있다든지 또는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다든지 요산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은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써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플 때 며칠 쓰고 그냥 끝나는 약이 아니고요. 약을 써서 용량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하는가 하면 대개 수치를 봤을 때 피검사로 한 6 미만으로 낮추도록 용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알 정도 쓰고 나서 조절되는 분들은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안 되면 용량을 좀 더 올리고, 근데 만약에 6 이하로 5.5, 4 이렇게 조절되는데도 또 재활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5 이하로 더 낮추기도 하고요. 또 요산 결정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더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 오실 때 피검사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산 수치가 잘 조절되는지, 두 번째는 약 드시고 부작용 같은 게 없는지, 대표적으로 신장 기능과 간 기능,
이런 것들을 보고요. 동반돼서 대사증후군, 콜레스테롤, 혈당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보면서 약들을 조절을 하는 거죠. 아까도 좀 들으셨는데 수치가 올라갈수록 재발률이 엄청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6 미만이면 한 10% 정도 미만에서 재발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재발을 하면 이제 더 낮추는. 더 낮추면 낮출수록 좋긴 한데 왜 6으로 잡는가? 약은 더 낮추려면 그만큼 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용량을 많이 쓰다 보면 부작용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장단점을 딱 고려했을 때 한 6 정도가 이 정도면 합리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보통 6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해서 약을 쓰게 됩니다. 약을 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반복적으로 통풍 생기겠죠. 너무 아프고 만성, 그래서 관절이 변형되고 장애가 일어나고 콩팥도 망가지고 고혈압, 아까 말씀드린 당뇨, 뭐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약들이 있는가? 요산을 만드는 것들을 억제하는 약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약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알로퓨리놀, 자이로릭이라는 아주 오래된 약이죠. 오래된 약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약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페브릭이라 그래서 비교적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약이고 이 약을 가장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약으로 많이 쓰는 게 벤즈브로마론이라고 해서 뭐 유리논, 이런 날카리신 이런 상품명으로 팔리고 있는 그런 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알로퓨리놀이라는 약은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 쓰던 약이고, 근데 이 약이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약물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그냥 단순히 피부 조금 빨개지고 가렵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온몸이 피부가 다 벗겨지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아주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이 약을 쓸 때는 저용량부터, 대개는 반알이나 한 알부터 서서히 용량을 올려가기도 하고요. 다행히도 이런 약물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특정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한국인에 있어서 이 유전자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들이 밝혀져서 최근에는 이 약을 쓰기 전에 그 유전자 HLA-B5801이라는 혈액검사로 유전자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이 약을 안 쓰고요.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간독성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대개는 하루에 아까 한 알이 100ml인데요. 50에서 100ml로 시작을 해서 서서히 올려서 많게는 300ml 정도까지 사용을 하는 약입니다. 300ml면 3알 정도 매일 드시는 거죠. 또 하나는 다음 약은 페북소스타트, 페브릭이라는 약인데요. 요거는 알로퓨리놀, 아까 약보다는 요산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조금 더 센 약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콩팥이 안 좋은 분들한테 아까 막 피부 알레르기 부작용의 위험성이 큰데 그런 부작용이 조금 덜한 약입니다. 마찬가지로 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면서 간 부작용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 약이 보통 40ml짜리 약이 있고 80ml짜리 약이 있어서 보통 40에서 80, 아주 조절 잘 되는 분들은 뭐 20ml 정도로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 약이 아주 앞에 약보다 너무 탁월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피부 부작용도 덜하고 약 효과는 더 좋고, 근데 몇 년 전에 이 약을 먹었더니 심혈관계 부작용, 심근경색, 뇌졸중 부작용이 더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큰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풍 치료도 좋은데 이것 때문에 협심증 오면 안 되니까 이 약을 어떻게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그 후에 나온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그렇게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다. 처음에 이 나온 연구가 보니까 이런 제한점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중풍이 있었던 분들은 조심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산을 빼내는 약인데요. 이게 이제 유리논이라는 건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은 요산을 많이 소변으로 배출시키다 보면 소변 콩팥의 요산 농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요로 결석이 더 잘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약들 말고 이 약을 쓰는 경우들도 일부 있고, 또는 그런 약을 쓰는데도 조절이 안 되면 같이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약도 이제 간의 독성이,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약들이 꽤 있는데요. 뭐 이런 요산을 이렇게 잘 분해하는 약, 배설을 잘 하는 약, 이런 약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 피검사에서 건강검진 봤더니 요산이 높다,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해야 될까? 이것도 하나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산이 왜 올라가는가? 이제 올라가는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비만, 술, 또 약물, 요산을 올리는 약들, 이뇨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런 약들을 복용한다면 조금 조절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것을 찾고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동반된 증상이 있는지, 관절 증상은 뚜렷하지 않은지, 다 또 결석은 없는지,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것. 근데 그런 것도 다 없는 경우에 약을 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안 써도 또 재발한 그 병이 안 생기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굳이 써야 되냐. 일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료 지침에 있어서는 쓸 것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 있어서는 그래도 이게 올라가면 확률도 올라가고 콤포트도 나빠질 수 있으니까 좀 쓰는 게 좋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 류마티스 학회에서 통풍 환자들 생활 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칙을 5가지를 발표를 하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그랬죠. 통풍은 만성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약물, 특히 요산 저하제는 꾸준하게 복용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되게 요산에서 급성 발작을 억제하는 약은 대개는 한 6개월 정도는 약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요산 저하제를 쓰면 처음에 요산 수치가 떨어질 때 오히려 발작이 잘 생긴다고 아까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쓰다가 약을 끊는데, 요산 저하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꾸준히 약을 드셔야 되고요. 요산 농도는 대개 6 정도를 목표로 하고, 다른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함께 하시고, 생활습관, 음료, 과식, 과당, 그러니까 콜라나 사이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치될 수 있는가? 꾸준히 관리는 해야 되지만 사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거의 아까 사진 보셨죠? 막 이렇게 결절들이 있고, 그런 분들도 약 잘 드시면 수술 안 하고도 다 가라앉거든요. 흡수가 돼가지고 각설탕 같은 게 물에서 이렇게 녹는 것처럼 그런 결절 같은 게 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지고 혹 있던 것들 다 가라앉고, 발에 생기면 신발도 못 신고 슬리퍼 신고 다니시던 분들 다 구두 신고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다음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지내시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